자, 안녕하세요. 졸개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올리네요. 오늘 그 주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국채금리, 이게 이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대선 이후에 이제 지수선만, 그리고 시장의 핵심 체크포인트, 이걸로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5월 말 중순 정도에 이제 한국경제TV 출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출연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방송을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정밀검진을 좀 한다고 좀 부탁하고 이제 6월 중순으로 출연을 좀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자세한 출연 시간이 나오면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그 아산병원에 가면 저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원체 이제 자주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달 정도 좀 미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이렇게 체크를 한 건데요. 요건 이제 빨간색으로 가야 되죠.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누적까지 포함해서, 만기 누적까지 포함하니까 이제 그 누적 합계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의 누적이 이제 4,600계약, 거의 4,700계약 정도 가죠. 이번에 지난 3월 롤오버가 11,000계약 매도에서 시작했는데요. 그 장중에 만기 이후에 한 5,000계약 정도 산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들어왔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6월달 동시 만기니까요. 6월달 첫째 주부터는 이제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의미가 있지만 6월 첫째 주부터는 롤오버 되는 물량이 의미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3월 롤오버를 제가 체크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6월물 롤오버를 이제 봐야 되고, 제가 계속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6월물 롤오버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6월물은 대선도 있고 이제 상법 개정안도 있고, 또 미국의 어떤 최근 이제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좀 외국인들의 어떤 스탠스도 좀 변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6월은 이제 6월 시장의 어떤지를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게 6월물 선물 롤오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6월물 선물 롤오버는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올 1년 중에서 6월 달에 나오는 6월물 외국인들 선물 롤오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해요. 2분기에. 그러니까 4, 5, 6. 그러니까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죠. 그죠? 1분기보다 더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월봉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로 전환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4월 달에는 9조까지 팔았다가 거의 1조 정도 매수가 됐는데 미약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봉을 보면, 연봉 누적을 보면 아직도 굉장히 14조 2천, 그렇죠? 2023년도에 11조 샀다가 14조를 팔아버렸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2000년, 2021년도에 나오는 동학개미 운동할 때 들어왔던 100조가 아직도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량주가 못 가고 있는 거죠. 3년째, 4년째, 1년, 2년, 3년, 4년째. 그러니까 이 물량이, 지수가 올라갈 때 이 물량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2020년, 2021년도에 개인들이 많이 샀던, 그래서 많이 고점에서 물려있던 섹터들은 이번에 못 가잖아요. 그러지 않는 방산, 뭐 조선, 은행 이런 쪽만 가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IT 대형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수가 2300에서 2600까지 가더라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섹터가 좀 힘들다,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반등 나와서 손절하게 되면 이제 좀 가겠죠.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5가지 정도, 6가지라고 했는데 5가지만 크게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이제 좀 난해한 얘기긴 한데, 그냥 제 생각만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막, 5% 근접하고 그랬잖아요. 10년물 아니죠. 30년물 정도가 그랬죠. 10년물 5% 근접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0년물 5% 근접하면 굉장히 큰 충격이 온다 그랬죠. 근데 다행히, 근데 어차피 뭐 가긴 가겠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5월 달에 우리 증시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그죠? 그러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수익 나지만 환율에서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주식이 굉장히 강했던 이유인데, 주식도 밸류가 너무 높아서 먹을 게 없는데 환율까지도 약세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다 그러면 환차 손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은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의 장점을 좀 훼손시키겠죠. 그죠? 안 그래도 밸류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의 투자를 찾겠죠. 뭐 경기가 되게 안 좋은 형태라면 대안의 투자를 찾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일본 증시는 이제 많이 올라갔고 국내 증시 쪽으로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증시의 우량주들 보면 2차전지나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뭐 LG전자, LG화학 이런 것들 보면 정말로 청산가치에도 안 도는 정도, PBR이 뭐 0.38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종목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매도를 쳐서 그랬겠죠, 그죠? 그러면 미국 증시의 그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을 해서 상대적으로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왔을 때 이쪽이 생각할 건 뭡니까? 상대적으로 싼 것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차 이익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우량주 중에 굉장히 쌓이는 우량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고기가 하나인데 그것만 있으면 저는 좀 회의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일본도 주주가치나 지배구조 개선이 되면서 막 워런 버핏 들어오고 사고 막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만약에 혹시라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다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주가치,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차별화 장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꾸 제가 대선 끝나고 상법 개정안이 요게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번 지수 반등 시 생각보다 종목들의 반등이 미약했다. 원인이 뭐냐? 이거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선물 차트였죠. 제가 2300에서 2600까지 올라올 것이다 라고 2분기에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됐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선물을 배팅해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번 볼게요. 이쪽을 볼게요. 2차전지 떨어졌죠. LG화학 떨어졌죠. 근데 얘가 아까 제가 LG가 청산가치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했던 게 이 정도, 이거 이제 주봉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 싼 구간에 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증시가 매력이 없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한국 증시 들어왔을 때 이런 주식들 굉장히 탐나겠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싸니까, 그죠? 네, 그런 형태고. 그래서 뭐 다 그렇습니다. 뭐 에코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2차전지는 이번에 하나도 못 올라왔죠. 그죠? 그런데다가 삼성전자도 거의 못 반등이 안 됐어요. 지수에 비해서는.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안 되죠. 이건 이제 한두 주 갖고 막 올려버리기 때문에 통합 차트를 보면 안 됩니다. KRX 차트 봐야 되죠. KRX 차트를 보면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올라오긴 왔죠. 여기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세게 올라오는 형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수를 그냥 받쳐서 올라온 정도니까 주봉상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그죠? 그래서 선물도 주봉을 보면 요렇잖아요. 요런 비슷하게 하이닉스가 받쳐준 거고 삼성전자는 거의 안 받쳐줬죠. 못 갔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는 올라간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멈췄죠. 대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방산하고 연관되는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은 조금 이것도 통합을 보면 안 됩니다. KRX 좀 올라가면서 지수에 견인을 했죠. 현대미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방산인데 요게 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하고 방산이 시장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세 영향에 좀 자유로운 그 엔트가 올리면서 땡겼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는 거의 못 가잖아요. 2차전지 개인 많이 갖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 개인 많이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다가 바이오도 그렇게 못 갔습니다.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많이 못 가는 삼천당,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하나만 제외하고는 거의 뭐 다 떨어졌죠. 이것도 보시면 엄청나게 떨어졌고 HLB, 브루노이 잘 갔던 종목들이 다 조정받았죠. 경기 방어주 중에서는 KT, KTNG, 이제 한국전력,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가면서 땡기는데 그렇게 크게 없고요. 전력 인프라 쪽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면서 올라갔죠. 근데 뭐니뭐니 해도 이 시장을 올린 거는 은행주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보이죠. 은행주.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없었죠. 오늘 이제 삼성물산이 올라가면서 이제 상법 개정안이 그 통과되면 지배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이제 지수사로 이제 좀 형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지수 반등 시 종목들의 반등을 미하겠다. 이거 조금 더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기에서 작년에 이제 그 동학개미 운동을 했을 당시에 개인들이 많이 사서 물렸던 이 섹터,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못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감지수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목들의 반등도 미약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들의 반등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체감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올랐지만 조선이나 방산, 한국전기 상반기 주도종인데 이게 계속 하반기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선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정말 오랫동안 기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기면서 이렇게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얘는 좀 쉬더라도 또 갈 수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방산은 저는 좀 지금 가격이라면 저는 방산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낙폭과대 우량주의 제대로 된 반등 언제 정도로 예상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하고 거의 접목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환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증시의 낙폭과대 우량주들이 되게 싸게 느껴진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단 이제 문제는 개인들의 매수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2000년 동학개미 운동 당시 그게 이제 반등 시 손절이 되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봐야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저는 요 시점이 아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주가치와 지배구조가 굉장히 좋아지는 형태가 되면 그때쯤 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법 개정안 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2차전지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지금 안 터지고 있죠. 그런 형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상법 개정안 대선 끝나고 상법 개정안 통과될 때까지는
반등이 좀 안 나올 수 있겠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이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5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소폭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이 되면 그럼 외국인들이 사겠죠.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배구조나 주주 가치가 좋기 때문에 걔네들이 배당도 요구할 수도 있고 막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 여부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이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가 결정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신용등급의 강등이 그렇게 국내 증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대선 끝나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차별화 장세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2분기에 제가 선물 지수를 2300에서 2600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6월 그것도 5월 제가 첫 주, 둘째 주까지 2600은 한번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300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시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잘 맞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큰 시황 흐름이 거의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떨어지기 전에도, 크게 떨어지기 전에도 제가 미국 증시 하면 크게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한 8% 정도 떨어질 것 같다, 나스닥 기준 이렇게 했는데 이게 12%가 떨어졌죠.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제가 쭉 보니까 큰 흐름들은 이렇게 크게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파생은 조금 짧은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조금 이제는 2300에서 2600까지 갔다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조금 좀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 작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경제TV에 이제 와우파에서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와우넷은 안 들어갈 거고요. 와우넷은 저랑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와우파, 옛날에 한국금융 아카데미 있죠.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할 건데, 교육하면서 이제 뭐 컨설팅을 병행하겠죠. 하는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자꾸 모든 사람들이 파생을 좀 해달라, 컨설팅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큰 시황도 잘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파생 매매는 공개를 잘 안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수입의 거의 메인 수입의 한 80%가 파생 매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제 매매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안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생은 진짜 보일 때만 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와우넷 그때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방송할 때, 무방할 때요, 그 와우넷에 계신 전문가 분들 중에 대부분이 파생 어떻게 그러니까 오버나잇을 하냐, 파생을 어떻게, 지선물을 어떻게 그냥 장중 매매하고 끝내야지 어떻게 그거를 뭐 2300에서 2300, 2600까지 끌고 가냐, 그런 얘기를 막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오버나잇 하는 분이, 그러니까 끌고 가는 분이 한 번도 없대요. 왜 없어요? 그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파생을 하면서 한 번도 짧게 판 적이 없어요. 길게 끌고 갔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2300에서 2600 다 잡아놓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게 파생이죠. 어떻게 장중 매매하는 게 그건 단타죠.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와우파에서 파생을 하게 되면 저는 길게 보는 걸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의 차이점 뭐냐면,
그 지수가 최소한 200에서 300포인트가 나오는 파동이 아니면 안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파생하는 사람들은 100포인트도 하잖아요. 그리고 만기에 옵션 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파생은 돈이 안 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파생은 뭐 배우셔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배워봐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파생을 딱 보일 때 한 200-300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이 명확하게 보일 때 그때 해서 1년에 한 3-4번만 하면 보통 한 1억에서 3억 정도 나옵니다. 어떤 한 10계약 기준, 5계약, 10계약 기준. 그러니까 5계약 하면 1억 나오고 10계약 하면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파생은.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시황 보러 오신 분들하고 파생 보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걸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금융 아카데미 채널로 바꿨습니다. 저도 이제 와우파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형태니까. 종종 가다가 제가 좀 필요한 멘탈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파생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파생은 절대로 뭐 작은 변동성을 보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작은 변동성을 보고 하는 건 없어요. 저는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독하는 것도 보면 바이오 보고요, 환경 글로벌 마켓 보고, 3프로티브 좀 보고, 요런 거는 이제 왜 보는가 하면 이게 좀 욕먹을 수도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상승적으로 많이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제 형태를 보고 이제 하락적으로 좀 잡고 이렇게 반대로 잡으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중심리가 어디로 가느냐를 좀 보려고 참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프로팁이나 이런 거 보면서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 보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이제 환경 글로벌 마켓이나 3프로팁 보면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참고를 하는데 대중심리가 어디로 쏠리는지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중심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는 지표가 아래 방향이다 이러면 그 아래 방향일 확률이 99%죠.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이렇게 보고, 이제 체육을 좋아해서 제가 뭐 정치 성향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건 거의 안 보죠. 저는 좀 재밌는 거, 그 다음에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클래식, 합창 좋아하고 이렇게 바이오 뭐 이렇게만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는 정치적인 보수든 진보든 정치 얘기하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이제 정치를 가져오는 것도 싫어하고, 종교, 정치, 지역 이런 얘기하면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오로지 이제 주식 얘기만 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됐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리한 걸 좀 정리하시고, 제가 질문을 뽑았으니까요. 그거에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는 뭐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많이 안 올려서, 자주 안 올렸어. 자주 올리는 그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으면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요즘 또 병원 다니는 일이 좀 많아져서 이제 옛날 같지가 않네요. 뭐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을 뭐 들으면 아유 젊은 놈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정말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밤새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옛날처럼 30, 40대처럼 밤새도 쌩쌩하고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